도시는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도시는 우리의 삶을 품어주는 삶의 터전이자 미래,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입니다. 그렇게 누군가에게 도시는 집일 테고 누군가에게는 일터일 것이며 또 누군가에게 도시는 특별한 공간일 텐데요. 그래서일까요? 사람들은 저마다 도시에서의 행복한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도시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개발과 성장이 아닌 도시와 인간의 공존을 위한 진화를 도시는 지금 시작하려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서울은 어떤 모습의 도시일까요? 인구 천만의 대도시, 대한민국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과거와 현대가 공존하며 첨단 IT 도시로 불리는 곳. 모두 우리가 알고 있는 서울의 현재 모습입니다. 또 서울은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도시이기도 하죠. 지난해 서울은 세계적인 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겨루며 당당히 상위권을 차지하기도 했는데요. 그동안 서울은 도시로서의 면모를 충실히 갖추고 또 시민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수없이 많은 변화를 시도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주로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숨가쁘게 이루어져 왔죠. 하지만 도시에도 한계는 찾아왔습니다. 인구와 주택은 계속적으로 늘어났고 복잡해질 대로 복잡해진 도시는 더 이상 개발할 땅조차 찾기 힘들어졌는데요.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도시재생입니다. 서울보다 먼저 포화 상태를 겪었던 세계의 대도시들도 재생을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금 태어나고 있다는데요. 서울의 미래는 과거에 우리가 성장기 동안 만들어놨던 여러 도시의 어떤 인프라라든지 도시의 여건들을 업그레이드 해주면서 새로운 글로벌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압축적인 성장 거점들을 만들어내는 쪽으로 진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두 가지 거점으로 나눈다면 하나는 삶의 질을 높이는 차원, 또 하나는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으로 도시의 미래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시의 포화 상태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곳은 강남구 삼성동 일대입니다. 그렇다면 국내 최대의 업무 집적지로 손꼽히는 이곳. 과연 어떤 변화를 겪게 될까요? 도시는 도시대로 활력을 되찾고 사람들은 사람들대로 여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도시. 그 밑그림이 궁금합니다. 저희가 지금 있는 이 장소부터 저쪽에 보이시는 잠실 그 경기장까지 이 전체를 저희는 국제기록 복합지구로 재탄생을 시킬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스 산업의 중심지로 재탄생되면 그만큼 도시의 경쟁력도 함께 올라갈 거라 기대하고 있다는데요. 최종 완공 그 연도로는 2025년을 잡고 있습니다. 2025년이요? 네. 그러면 2025년에 여기서 보면은 아주 다른 세계를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국제 업무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잠실 주경기장이 30년 됐습니다. 지금 시설도 많이 노후화되어 있고 그리고 시민들의 활용도도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걸 리모델링을 시킬 겁니다. 호텔은 지금 저기 주경기장 앞쪽에 한 50층 정도로 들어서는 걸로 계획되어 있고요. 그 옆에 보시면 또 야구장이 있습니다. 야구장을 한강변으로 옮겨가지고 한강을 보면서 야구를 관람할 수 있는 게 되고요. 그리고 이 같은 도심의 변화는 비단 기능뿐만이 아니라 자연환경까지 고려했다는데요. 지금 잠실과 그 삼성동 사이에 그 탄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이 한강변과 탄천변을 다시 정비하는 겁니다. 우선 콘크리트를 다 걷어내고 자연 생태적인 그런 수변 공간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를 겪게 되는 이곳. 바로 영동대로 일대입니다. 그거를 저희가 지하 6층으로 한 50m 정도로 개발을 하게 됩니다. 현대도시는 고밀화돼 있고 고집저가 돼 있는데 특히 우리 수도 서울 같은 경우는 밀도가 세계 어느 도시보다도 건물 밀도가 높습니다. 외연을 자꾸 확장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할 수 있지만 외연을 그냥 수평적으로 확장하면 그만큼 이동해야 될 거리가 보행으로는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지하 공간 밖에는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 공간 부족과 교통난에 신음하는 대도시의 새로운 해법으로 떠오른 지하도시. 그동안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대규모의 지하 공간이 될 거라는데요. 여기가 바로 그 영동대로 지하 통합 개발의 북쪽 끝단이 되겠죠. 시작점이 여기. 예, 시작점이 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도로만 지하화되는 건가요? 예, 이 도로 지하화되고 대신 이쪽에 무역협회 쪽 그리고 저쪽 GBC 쪽도 같이 지하가 지금 다 통합이 되겠죠. 이 종합운동장의 30회 정도. 30배요? 예, 그렇습니다. 일종의 지하 도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동대로 일대에 들어서게 될 잠실야구장 30배 크기의 거대한 지하도시. 그렇다면 이곳에는 과연 어떤 시설들이 들어서게 될까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크게 이제 교통 기능을 이제 저희가 하는데 이제 첫 번째는 철도 시설입니다. 이제 삼성역, 그다음에 북단에는 이제 봉은사역, 이제 2호선, 9호선이 지나가게 되고, 그다음 지하 4층에는 이제 광역철도들이 지나가는데, 그리고 제일 아래층에는 이제 위리신사 경전철. 여기 보시면은 버스 완성 정류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지상에 있던 것을 저희가 지하화, 이제 입체화함으로써 지상부는 이제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서 좋고, 지하에 들어오는 버스 완성 정류장은 또 날씨에, 그러니까 기상 조건에 관계없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좋은 거고요. 그다음 이제 일대의 어떤 이 관광객들 불법 주정차나 이런 문제들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하 3층에 이런 주차장 시설을 이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지하 이제 1층, 지하 2층 부분에 이제 여기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다 이제 공공 상업 시설들입니다. 이제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데요. 하지만 지하 공간은 폐쇄적이라는 사람들의 편견과 선입견은 또 풀어야 할 과제일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지상 공간보다 쾌적한 지하 공간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하 정원이나 자연광 유입 등 환경적인 시스템도 충분히 고려할 계획이라는데요. 여기에 지상 공간은 공원이나 대형 광장으로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시민들에게 되돌려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도시를 만들어 왔던 과정을 보면은 걷는 거에 대한 자유를 주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걷는 거에 대한 자유를 회복할 때가 왔고요. 과거에 자동차로 내줬던 공간을 사람이 다시 되찾을 수 있게 되고, 걸어가면서 휴먼 스케일의 속도감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편안하고 이웃과 함께, 가족과 함께 도시의 행복을 누리는 거죠. 지난 2011년 서울시장으로 취임하면서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던 박원순 시장. 서울의 미래를 위해 그가 주목한 것도 바로 지하도시의 가능성이었는데요. 그 가능성을 가늠해보기 위해 찾아간 곳. 이곳은 단풍의 나라 캐나다입니다.
그중에서도 저희가 찾아간 곳은 캐나다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 몬트리올. 프렌치 캐나다라 불릴 만큼 프랑스 색채가 짙게 묻어있는 이곳은 북미의 유럽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게다가 몬트리올은 퀘벡주의 역사지구로 예술가와 음악가들이 모이는 낭만적인 도시이기도 하죠. 몬트리올은 크게 유럽의 운치가 느껴지는 구시가지와 다운타운이라고 불리는 신시가지로 나뉘는데요. 멋스럽고 흥미로운 구시가지와 달리 늘어선 고층 빌딩과 자동차로 가득 찬 도로에 복잡한 신시가지. 하지만 이곳에도 빼놓으면 서운한 몬트리올의 명물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빅시가 그 주인공. 자전거와 택시의 합성어인 빅시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도 그 인기가 높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는데요. 시에서도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빅시라는 자전거를 이렇게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걸 한번 타보고 몬트리올 시내를 한번 구경해 보겠습니다. 몬트리올 시내를 누비는 빅시는 대략 5,000대. 게다가 자전거 전용 도로까지 잘 돼 있어 교통체증의 스트레스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데요. Ah, c'est un service extraordinaire. Je m'en passerai plus. J'utilise ça l'été pratiquement tous les jours. Ça a remplacé pour moi le transport en commun puis l'auto quand tu fais pas trop au vilain, quand tu pleut pas trop. Là. Mais c'est vraiment une très belle réalisation. First of all, I'll say it's pretty convenient because you find stations everywhere. And actually, like it's cheaper than taking the metro, especially like in summer, and you want to enjoy the weather outside, and you can just take bike. 빅시를 타고 내릴 수 있는 정거장도 무려 460개나 설치돼 있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 몬트리올 시내를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돌아다녀 봤는데요. 너무 도시가 아름답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지금 제가 다닌 이곳 지하는 어마어마한 언더그라운드 시티가 조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몬트리올 시민들은 언더그라운드 시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On va aller visiter la ville souterraine de Montréal. C'est ça. Est-ce qu'on peut venir avec vous? Oui, oui, suivez. 이곳이 바로 몬트리올의 또 하나의 명물, 언더그라운드 시티입니다. 일곱 개의 백화점을 포함해 2,000여 개의 상점과 200여 개의 레스토랑, 그리고 우체국, 은행, 호텔, 병원 등 모든 시설을 갖추고 있어 비즈니스와 쇼핑, 문화 활동들을 즐길 수 있는 시민들의 또 다른 생활 공간이 되고 있는 이곳. 몬트리올의 대중교통수단 역시 이곳에 집약돼 있어 시민들이 찾기도 쉽다는데요. Well, we just got down here at probably half an hour ago, but it's really cool. We haven't even been to all the shops yet, but there's a lot to do and a lot to see. I think this will be a good place for shopping, for eating, for killing time. Yeah. That's great. Underground, you have all the restaurants and the stores, and it's a lot easier to get around the city. 겨울이면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 몬트리올의 혹독한 추위를 견뎌내기 위해 1966년 지하철 운행과 함께 조성되기 시작한 언더그라운드 시티. 총 연장 길이만 자그마치 32km, 그 넓이는 여의도 면적의 1.5배나 된다고 합니다. Continuer le développement économique de la ville, de continuer d'avoir un pouvoir d'attraction pour les touristes. Donc c'est un projet qui a été majeur dans le développement de Montréal et dont on est très très fiers. 그렇다면 서울의 여느 평범한 지하 공간들과 다를 바 없어 보이는 이곳이 엄연한 도시로 불리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Of course, we have a kind of similar network in Korea, in China, and Japan.
but they are a little bit different in Montreal. In Asia, sometimes, most of the time indeed, corridors are underneath streets and connecting the building on the side. And those corridors are linking the 10 subway station and 63 buildings now together into a network underneath downtown. That's why we are calling it Underground City. It's more than only a network of corridors when you walk a corridor with walls. No, you have activities inside those basements and corridors, creating a network. So it's very lively. It's very useful for people. 특히 이곳은 120개에 달하는 출입구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이동이 자유롭다고 하는데요. OK, dans le fond, ici, c'est un centre commercial qui est accessible par le métro. Qu'est-ce que, oui, c'est pas mal on peut aller 언더그라운드 시티 제대로 즐기는 법. 그녀들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하지만 이렇게 즐기다가도 지하 공간이라는 특성상 방향감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들도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We try to develop in our underground city is the signage. If you don't have a signage, integrated signage system, people are lost. This is a map of the underground city. So you can see on that map where are the subway stations, which buildings are connected to the subway station. 도심 오피스 건물의 80%가 이곳과 연결돼 있어 많은 사람들이 오갈 수 있는 환경은 또 언더그라운드 시티의 상인들에게 좋은 이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데요. Well, the location's great. It's in the metro. There's a lot of people passing by, going to downtown or going to work. And it's a good area. So where are you guys from? Wow, we're from South Korea. Ah, I love South Korea. What? 안녕하세요. And then if I eat something, I'll be like, oh, 너무 맛있어요. 특히나 영세한 상인들에게 있어 지리적인 이점은 상점 운영에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Because here is really good place for business. Here is downtown. Every day from La Bay to Eaton Center, and many person come here. Yeah, so good business. Yeah. 게다가 언더그라운드 시티에는 10개의 지하철 노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유동 인구가 많아 매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That's very good. Everything connected underground, all the metro level and something non-stop. 실제로 이곳 지하망을 이용하는 시민은 하루 평균 50만 명. 몬트리올 직장인의 85%가 매일 지하망을 통해 출퇴근을 한다는데요. Ici, à Montréal, on a une ville qui fait 500 km². Alors, on a un territoire très étendu. Alors, pour donner le plus d'accessibilité possible, on a étendu en souterrain parce qu'on n'a pas de problème de densification. On a un territoire qui est vaste et on voulait permettre aux gens de pouvoir se déplacer au-delà des contraintes climatiques et pouvoir se rendre, accéder au centre-ville. 그리고 지하철역 주변의 공간 역시 지루하고 획일적인 공간이 아니라 마치 미술관이나 전시장처럼 특색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차도 빼고는 없는 게 없는 언더그라운드 시티에는 심지어 대학교까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대학이 지하 공간을 적극 활용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Sauf que parce qu'on a 43 000 étudiants, d'avoir des tours plus élevées demande aussi toute une infrastructure d'ascenseurs, d'escaliers, il y a toute une infrastructure qui va avec un édifice en hauteur. Donc, je ne sais pas si c'était imposé par le gouvernement
ou alors tout simplement la logique de dire c'est plus simple d'aller sous terre. On aura donc nos tunnels, puis autour, on va bâtir les salles de classe et les espaces pour les étudiants. 지상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지하 공간에 다양한 시설을 조성한 이곳 대학도 언더그라운드 시티처럼 대학의 모든 건물이 터널로 연결돼 있는데요. On est en ce moment à l'intersection de plusieurs bâtiments. Donc ça, c'est le Jasmin où on était tout à l'heure. Derrière moi, c'est l'École des sciences de la gestion. 15 000 étudiants sont à la faculté de business. Et puis par là, on s'en va vers faculté de droit et l'éducation. Donc il n'y a pas 43 000 personnes le matin qui arrivent par le corridor. 그렇다면 지하에 있는 대학을 다니는 사람들의 만족도는 어떨까요? Oui, donc moi j'habite en banlieue de Montréal. Je prends un train de banlieue et à partir du moment où j'embarque dans le train de banlieue, par la suite, je suis pratiquement jamais à l'extérieur. Donc s'il pleut, s'il y a une tempête de neige puis il fait moins 20, moins 30 degrés Celsius, à partir du moment où je rentre dans le métro, je suis dans le souterrain et quand j'arrive à l'université, c'est connecté directement, donc je monte à mon bureau pour aller travailler, puis après je vais voir mes étudiants dans le laboratoire, je donne mes cours. Donc le temps que je vais passer à l'extérieur est très minime pour venir travailler. 게다가 다양한 편의시설까지 지하에 갖추고 있어 학생과 교직원은 물론 시민들까지 실내에서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언더그라운드 시티가 여느 지하 공간과 다른 점은 또 있습니다. 바로 지하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시도를 했다는 건데요. So most of the buildings connected to the underground city have atrium with a glass roof, letting the sunlight go inside. So it's giving an impression that you are not inside, you are not outside in the labyrinth. No, you are part of the city life. 매서운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조성된 지하 도시. 하지만 단순한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세월이 지날수록 다양한 모습을 갖춰가며 시민들이 사랑하는 공간으로 언더그라운드 시티는 당당히 자리매김해왔습니다. Mais c'est vrai que c'est spectaculaire parce que y a des gens qui pourraient avoir l'impression que ça va nous s'écrouler dessus, mais non, j'ai confiance en le réseau. Qu'est-ce que ça représente? Je dirais que ça représente un bon moyen de transport tout simplement. C'est une bonne façon d'être un peu plus écologique. Bah, c'est une deuxième vie, mais sous la terre, quoi. C'est pas une ville, pour nous, c'est une vie. C'est beau? Pareil. C'est ça. 도시를 연구하고 장차 도시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은 과연 지하 도시에 대해서 어떤 기대들을 하고 있을까요? 일단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지는 거니까 서울이라는 이렇게 과밀한 도시에서 교통의 요지로 만드는 게 기본 목표니까 교통이 잘 뚫릴 거고 그러면은 지하에서 그런 공원 같은 공간이 늘어나면은 직장인들이나 이런 게 가까운 거리에서 그런 편리한 이용 시설이나 뭐 공원들을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막 청년창업 그런 게 어려우니까 부스 같은 코너가 따로 있으면 좋겠어요. 한강 근처잖아요. 근데 혹시 거기를 이렇게 유리창처럼 이렇게 해놓고 약간 뭐 한강 아쿠아리움 막 이런 식으로 미래 도시에 대한 기대와 바람은 오늘도 속속 새로운 도시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분명 있습니다. 인간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하는 도시가 진정한 미래 도시라는 것을. 예수는 붓을 거기다가 이렇게 해서 전체 컬러를 좀 하면서 주경기장 쪽이 특히 어떤